전 닷컴 버블 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뀐다. 근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그 2000년대 초에 코스닥과 아니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태반은 없어졌어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또 주식 얘기를 한 김에 또 살짝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주식 전체적인 뭐 시장 투자도 좀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개별 종목단으로 또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인플레 국면이 올수록 현금이 충분한가, 이익을 충분히 만드는 기술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같은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 구분해서 옥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소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현금도 많고 성장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태그네이션 같은 저물가 저성장 환경에서도 희소한 이제 성장의 가치로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또 어느 분들은 이런 모두가 빅테크가 정말 철옹성과 같은 뭔가 이 가격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빅테크만 놓고 보자면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고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 이어가는 이런 빅테크를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투자분들도 많은데, 센터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보면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 같죠? 말씀하셨던 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양반이고, 팡에 속했던 넷플릭스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른바 메타는 고점 대비 50%가 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유사 빅테크들, 테슬라가 아니고 리비안이나 이런 거는 고점 대비 한 80% 가까이 밀렸고요. 우리 기업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쿠팡도 고점 대비 하락률 69% 정도 되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현금 창출력이라든가 좀 내구성이 있는 빅테크와 그런 기업들은 좀 차별화가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가격을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좋든가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기회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건 제 생각엔 다만 빅테크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낙폭 과대주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떨어진 종목을 역발상으로 잘 고르게 되면 그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바보가 아니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좋은 주식은 올라갈 때 많이 오르고 조정은 그 조금 받는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요.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싸졌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 50% 이상 조정받은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PER 같은 게 되게 낮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성장주는 PER이 낮아졌다 그래서 고르면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금 창출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사람들은 용인하는데,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인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데, 그때는 싸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 싼 걸 고른다 그러면 성장주에서 그런 오히려 성장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시장에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나 회의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뭐 가치주 맥락에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들 뭐 고르시는 거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만 보시고 특히 주가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고객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 비즈니스 모델이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은 급락한 그 기술주 성장주들을 보면 그게 시장의 과민 반응이라기보다 나름 또 합당한 의심인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메타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또 페이팔까지 사실 시총만으로 보면 되게 거대 대형주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막 30%, 50%씩 고점 대비 빠지다 보니까 여전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실 거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낙폭과대로 보고 이제 진입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빅테크들도 그렇고 한국 기업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증권가에서 가이던스도 나올 것이고, 그 가이던스랑 목표가에 대해서 시장도 반응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일반 투자들이 실적이라든지 PER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타이밍이 늦고, 오히려 이번 이제 메타를 예시로 들자면 DAU라고 하든지 MAU 같은 이제 일간 활성 사용자 수라든지 아니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같은 이런
정말 이 실적 전에 그 다음 실적을 만드는 지표를 먼저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증권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 데이터보다 한 단계 앞선 산업 섹터에서 바로 나오는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많이 점점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좀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를 좀 투자에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저희가 페이스북 그렇다고 매일매일 DAU를 추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좀 투자에 좀 임해야 될까요? 그게 참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데, 또 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성장주는 정말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굉장히 아주 좋아 보이는 기업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기대까지 이미 투영하는 건데,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점점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경험했습니다만은 뭐 언택트 환경, 단기적으로는 다시 또 컨택으로 되더라도 큰 기술의 변화가 얼굴 맞대지 않고도 이렇게 집에서도 근무가 되는 거는 느꼈거든요. 좀 비가역적으로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닷컴 버블 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뀐다. 이제 우리가 손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편지도 쓰고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이란 네트워크에서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고, 닷컴 버블 때 그런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판단이 맞았어요.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열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그 2000년대 초에 코스닥과 아니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태반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 세상의 위너가 그 당시엔 야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 됐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 당시 닷컴 버블 때 상장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막 바뀔 때, 저는 우리가 큰 기술에 대한 직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바뀐 세상의 생태계에서 누가 위너가 될 거냐나 승자가 될 거냐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실시간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투자자님께 조언 드릴 만한 식견은 저는 없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종목들은 훨씬 더 신중한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많이 떨어진 기업들은 싸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시장이 뭘 보고 있냐, 어떤 경쟁력의 훼손을 보고 있냐, 이런 것들이 나은 것 같고, 뭐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정 국면에서 좋은 주식은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진 주식이 아니고, 많이 오르고 조정은 양호하게 받는 주식이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변동성이라는 것도 이제 상방 변동성은 모든 투자자들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파하는 건 이제 하방 쪽의 변동성을 막는 건데, 살다 보면 이런 비대칭적인 이런 구조를 변동성을 갖는 주식은 좀 보실 때 어떤 특징을 좀 갖던가요? 뭐 성장주는 되게 진폭이 크죠. 특히 그 닷컴 버블 때도 총화였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위대한 기업이죠. 또 아마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고점을 치고 한 6, 7년 정도는 굉장히 그 주식들도 약간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고요. 아마존의 경우는 뭐 더 심각했는데요. 닷컴 버블 때 아마존 주가의 정점이 $106.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되고 약세장이 진행된 다음에 주가가 $9까지 떨어졌어요. 부도난 기업처럼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그런 기업은 장기간 들고 있게 되면 돈을 벌었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내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가격을 보시기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닷컴 버블에 아마존에 투자를 했다고 상상을 하면은 정말 이 $100 넘던 주식이 $9가 되는데도 여전히 강심장으로 들고 계실 수 있는 투자자가 정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었겠죠. MGG가 거의 지금 거의 상폐 직전에 거의 실종하게 된 느낌인데, 지금 현재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넷플릭스 메타뿐만 아니라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익이 지금 현재 나지 않는 미국의 고성장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큰 변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걸 보는 분들은 이 중에 하나는 분명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제2의 아마존, 제2의 테슬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으로 해당 뭐 특정 테마, 예를 들면 전기차면 전기차,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테마형 ETF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승자가 위너가 돼가는 유력한 1등주를 갈아타는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뭐 전략이라는 걸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특견이나 고민을 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라 그럼 제 생각에는 ETF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현재 조정을 많이 받은 분야 중에 앞으로도 이 세상이 크게 변해간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2030년, 40년을 봤을 때 분명 이 분야는 닷컴 버블 시기에 저희가 인터넷 세계에 대한 이제 꿈을 꿨던 것처럼 정말 현실화 가능성이 높고 이제 10년이면 펼쳐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이익이나 아니면 성공한 기업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분야는 뭐 전기차를 많이 예로 드시긴 하는데 뭐 다른 분야가 있다면 또 말씀 더. 저는 오히려 전기차는 좀 경쟁이 매우 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오히려 저는 포괄적으로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뭐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컨텐츠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아주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경우도 특히 2차 전지에 들어간 배터리 부품이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그냥 막연한 성장성이 아니고 기존에 본업이 있는데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또 이제 신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거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은 저는 한국에도 굉장히 싸진 기업들이 많아서요. 뭔가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당연히 존재하고요. 또 그 역동적인 산업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진리처럼 보이는 것도 시간 지나면서 굉장히 현실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현실의 기반을 갖고 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실패할 확률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가치주에 대한 중요성도 좀 강조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최근에 러시아 전쟁을 이유로 이제 워낙 원자재랑 국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뭐 워렌 버핏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이제 다시 또 투자를 했듯이 기존 전통적인 정말 이 모두가 ESG가 답이라고 믿는 시대에 석유 섹터야말로 정말 하락이 확실시되는 그런 섹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에너지 위기를 맞아서 또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고민은 일단 에너지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있죠. 코로나 이후로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연 이 일시적인 이 정학적 위기가 정말 이 장기적인 ESG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트렌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ESG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위적으로 가치 지향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는 제 생각엔 아주 긴 우리 사고의 스케일로 한 3, 40년 보면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심대한 후퇴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환경이나 뭐나 이건 다 가치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 지키는 과정에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페널티를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가 아주 분열이 돼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부문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였었어요. 그럼 러시아가 세계 2대 산유국인데 그렇게 되면 제재를 크게 하면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생길 거라는 건 결국 이제 제재를 에너지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 그럼 과연 미국 입장에서도 셰일 오일 같은 계열 과연 계속해서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할 거냐라 그러면 저는 세상이 되게 좀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경쟁을 규명하는 판 자체로 바뀌고 있고 제 생각에는 세상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요인인 것 같고 한국 주식은 지난 10여 년 보면 별로 빠진 건 없어요. 코로나 때 제외하면 오르지도 못했지만 워낙 박스권이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래쪽으로 잘 안 빠졌던 이유는 저금리 효과가 되게 큰 것 같고요. 위로 못 올라갔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화의 모범국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은 게 우리나라인데 근데 뭔가 이제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한국처럼 교육 중심의 국가들이 저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좀 비효율의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운 판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 섞인 생각이고요.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뭐 ESG나 이런 모범적인 가치들은 되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이 후퇴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좀 티격태격하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약점이 이 ESG나 있으니까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ESG가 무슨 압박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또 러시아는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서 아예 국제결제망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예. 상황에서 당위적인 가치가 되게 좀 힘든 것 같고 맞습니다. 꼭 뭐 워렌 버핏이 뭐 그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주식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러진 않겠죠. 전체적으로 세상이 규범지향적으로 가는 가치들은 저는 많이 타격을 받을 걸로 봅니다.